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동국대학교 환경학과의 오충현입니다. 토요일 주말인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셔서 들어주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귀한 시간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가 도시숲으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조금 딱딱한 주제일 수는 있는데 좀 묻고 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현황인데요. 국제적인 현황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현황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가 되는 도시숲이라고 하는 것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제 도시숲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탄소 중립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순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현황은 오늘 주제가 되는 도시라고 하는 문제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보통 도시 그러면 어떤 곳이 생각이 나시나요? 설마 조선시대처럼 이렇게 한양도성 같은 그런 곳을 도시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아마 어쩌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 큰 빌딩이 있고 버스나 지하철 같은 게 다니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런 공간을 도시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요즘 우리나라는 아파트 많이 있죠. 그런 아파트화 된 공간인데요. 도시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원시 촌락 형태의 도시인데요. 이런 도시를 우리가 개방형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 도시를 과연 봤을까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는데요.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몽촌토성이나 풍납토성 같은 곳이 고대 도시였거든요. 이런 도시들은 이제 귀족이나 이 고위 관료 같은 분들은 성 안에 사시지만 일반 백성들은 다 성 바깥에서 농사를 짓고 지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외적이 쳐들어오게 되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옹성전을 했기 때문에 도시의 규모가 그렇게 클 필요가 없었던 그런 도시들이었습니다. 그게 지금도 서울에 남아있는 몽촌토성이나 풍납토성 같은 도시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이제 인원이 좀 많아지기 시작하고 국가 간의 대립 같은 게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원시 촌락 형태의 토성들은 더 이상 잘 유지가 되지를 않고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양도성 같은 그런 큰 돌로 된 형태의 도시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중세 성곽도시인데요. 보통 문화가 발달한 국가에는 어디에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다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비엔나나 이런 데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면 비엔나도 예전에 하나의 큰 성이었고요. 프랑크푸르트도 하나의 큰 성, 또는 베를린도 하나의 큰 성, 심지어는 파리나 런던도 하나의 큰 성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눈에 그 성이 안 보이잖아요. 그 성이 안 보이는 것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더 이상 성체가 필요 없고 그 성이 있던 곳을 헐어내고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양에만 그런 큰 성체 도시들이 있었느냐? 그러면 아니에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곳에서도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 한양도성이라고 하는 아주 큰 성이었고, 바로 옆에 있는 수원도 화성이라고 하는 큰 성이었죠. 조금 내려가면 홍주읍성, 홍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공주읍성, 전주부성이라고 그러죠. 전주는 관찰사가 있었던 전주부성, 그 다음에 또 나주읍성, 나간읍성, 이런 성들이 크게들 남아 있는데요. 이게 바로 중세시대의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1800년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결국은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에 큰 문제점을 가져오게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내연기관이든 외연기관이든 기관을 쓰기 시작을 하면서 기존에 밥을 해 먹거나 또는 난방을 하는 정도의 연료를 쓰는 것을 넘어서서 어마어마한 연료를 쓰기 시작을 하거든요. 특히 화석연료라고 하는 석유나 석탄을 많이 쓰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산업혁명 시기부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산업혁명 이후의 도시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은 그 이후의 도시는 이제 초개방형 도시라고 하는 도시로 발달하기 시작했고요. 당연히 우리나라는 지금 초개방형 도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초개방형 도시라고 하는 것은요, 교통이나 통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접근하고자 하는 도시에 보통 편도로 출근 거리를 한 2시간 범위까지를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초개방형 도시라고 하는데요. 이제 근대 초기에는 런던 같은 곳이 초개방형 도시의 최초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런던 도심을 중심으로 두고 증기관차를 타고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그런 형태를 멀리서 찾아보실 필요 없이 서울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서울을 보시면 춘천에서도 서울로 출퇴근을 할 수 있고, 연천에서도 서울로 출퇴근을 할 수 있고, 화성이나 천안에서도 출퇴근을 할 수 있고, 강화에서도 출퇴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도로나 철도망이 아주 잘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도가 서울의 생활권이에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2시간 정도 이내에 출퇴근을 할 수 있는 편도로요.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초개방형 도시가 뉴욕인데요. 보통 뉴욕 시민들이 편도로 출퇴근하는 시간이 2시간 남짓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출퇴근하는데 쓰신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출퇴근할 수 있는 범주, 2시간 범주, 대전 또는 광주, 부산이나 대구 또는 원주나 강릉을 중심으로 해서 2시간을 그어놓으면 우리나라의 2시간,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2시간 안에 내가 거점 생활이 되는 도시로 갈 수 없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곳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는 흑산도조차도 날만 좋으면 쾌속선을 타고 1시간 안에 목포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거든요. 결론적으로 도시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도시국가예요. 대한민국 전체가 내가 도심에 사느냐 도시 외곽에 사느냐의 차이일 뿐 대한민국은 전체가 도시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도시가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면 당연히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도시로 이제 인구 집중은 과거에도 도시의 인구 집중은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도 지금 우리가 있는 서울 같은 곳이 대략 한 10만 정도 되는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큰 대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도시 집중, 인구의 도시 집중이라고 하는 부분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생겨난 현상이에요. 선생님들 어렸을 때 읽으셨던 책 중에 올리버 트위스트라고 하는 책 기억나세요? 시골에서 부모님을 찾아서 런던으로 왔던 올리버 트위스트라고 하는 착한 소년이 이런 범죄 조직 같은 것에 납치도 돼가고 어렵게 살다가 나중에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부자가 그 올리버 트위스트에게 재산을 상속시켜주는 바람에 좀 나중에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얘기잖아요. 실제로 올리버 트위스트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아마 당시에 올리버 트위스트가 살았던 1800년대 초중반 당시에 런던에 올라왔던 지방에서 올라온 청소년은 거기가 다 범죄의 표적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일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도시로 인구 집중이 시작되게 되면 결국은 왜 도시로 인구 집중이 시작될까? 결국은 돈 때문에 그렇거든요. 농촌에서 내가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도시에 가서 근로자로 생활을 하는 것이 돈을 벌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많은 기회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은 이제 귀에 좀 선 개념이지만 예전에 이촌향도라고 하는 개념이 1970년대까지도 엄청 많았었습니다. 농촌에 살던 청년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도시로 이주를 해와요. 왜냐하면 농촌에서는 도저히 이 좁은 땅을 가지고 내가 결혼을 해서 우리 자식들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시로 몰려드는 거거든요. 그게 이촌향도 현상인데요. 우리는 1960년대 70년대 진행이 됐지만 런던이나 유럽에서는 그것이 1800년대
10년, 1810년에서 50년 이때 아주 집중적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혁명 전에 전 세계 도시 인구는 3%에 불과했는데요. 지금 현재 전 세계 도시 인구는 50%를 조금 넘는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여기 지금 써놨죠? 92%라고. 보통 선생님들 이제 이렇게 강연할 때 여쭤보면 7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미 우리나라는 1980년대 80%를 넘어섰고요. 1990년대 들어와서 90%를 넘어섰어요. 1970년대 이미 70% 정도의 인구가 도시에 살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도시의 범주라고 하는 범주에서도 우리나라는 도시국가지만 실제로 이 시가화된 도시 공간에 살고 있는 인구 비율을 봐도 우리나라는 아주 엄청난 도시국가인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 이 주제하고는 조금 상관없는 주제지만 조금 내용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좀 하나 드리면요. 농촌에 살 때는 시계가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농촌에 살 때는. 왜냐하면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집에 가서 자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1960년대나 50년대에 사셨던 분들은 코리안 타임이라는 악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하고 약속을 하면 이상하게 1시간 정도 늦는 것이 보통인 거거든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해가 안 됐었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1950년대, 60년대는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9시쯤 봅시다 라고 그러면 8시에 가도 논에서 일하고 계시고 9시에 가도 논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10시에 가도 논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지금처럼 뭐 8시, 9시, 10시라고 하는 것이 딱 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 그 시간대쯤에 뵈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1970년대 도시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공장이나 회사에서 일을 해야지 되는데 8시 반까지 출근을 하세요. 그랬더니 농촌에서처럼 9시 반에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워낙에 부지런하셔가지고 7시 반에 오시고 그러면 7시 반에 오시는 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9시 반에 오시는 분은 한 3번만 그렇게 오시면 직장에서 쫓겨나기 딱 십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리안 타임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익숙해 계셨던 저희 부모님 세대들, 지금 80대 되신 분들이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도시 생활을 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시간에 대한 관념이 굳어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로 인해서 코리안 타임이라는 악명이 생겼는데 지금은 80 먹으신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경로당에서 10원짜리 고스톱을 할머니들끼리 치시기로 하셨는데 한 20분씩 3번만 늦으면 그 경로당에서 왕따가 되시는 거예요. 웬 노인네가 저렇게 시간관념이 없어 이러시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20대들보다 80대들이 시간개념이 더 투철하세요. 왜 그러느냐면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그것에 훨씬 더 익숙해지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내 자식들 먹여 살리고 돈 벌고 그러려면 시간 지키는 것이 철칙이다. 그리고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신임을 얻고 신용을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굳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도시화 과정에서 거쳤던 상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도시로 인구가 집중이 되면 또 다른 상황이 생겨나게 돼요. 예를 들면 이제 1800년대 중반 정도의 런던이나 서구 유럽 국가들을 보게 되면 그 당시의 연료는 다 석탄이었거든요. 석탄 중에서도 주로 갈탄이라고 하는 걸 많이 뗐어요. 우리는 예전에 무연탄을 뗐기 때문에 무연탄을 떼면은 연기가 회색으로 나는데요. 갈탄을 떼게 되면 냄새도 역하고 갈색의 연기가 나다 보니까 도시 전반이 역한 그 갈탄 냄새에 뿌연 미세먼지가 항상 자욱했었거든요. 그러면 깨끗한 공기를 마시질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사람들이 폐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뭐 기관지천식이나 이런 정도의 고통이지만 그 당시에는 젊고 건강하신 분들이 폐병에 걸려가지고 일찍 돌아가시는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것이 이제 도시 환경이 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공산주의 이론 같은 것도 그 당시에 나오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근로자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돈은 자본가들이 가져가고 귀족들이 가져가는 것 같으니까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공산주의 혁명이 완성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유럽에 잘 발달된 그런 선진 국가들이 아니고요, 러시아 같은 국가들 또는 중국 같은 나중에 그런 국가들에서 공산주의 이론이 더 발달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아이러니하죠. 노동자가 많은 곳에서 공산주의 이론이 발달되어야지 되는데, 이것은 영국의 의회는 지금도 이제 상하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주로 의회에 진출하는 사람들이 대개 귀족 아니면 자본가들이었어요. 이분들이 이제 국회에 가셔가지고 하는 활동이 노동자들을 건강하게 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줘서 이분들이 건강한 노동력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에 크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가들도 계속해서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법이 이제 퍼블릭 헬스 액트라고, 지금 우리로 따지면 공중보건법 같은 법인데, 이게 말은 보건법인데 지금으로 보면 도시계획법이에요. 왜냐하면 공장에 연기 같은 게 너무 주거지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공장의 굴뚝을 아주 높이 만들어라. 그래서 왜 우리가 산업시대의 공장 굴뚝 보면 아주 넓죠.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서 연기가 멀리 날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 햇볕 같은 거를 볼 수 있도록 일조권 같은 거, 그러니까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4시간 이상은 햇빛을 볼 수 있도록 앞집하고의 거리를 둬라, 이런 것들이거든요. 또는 이제 우리가 밥만 먹고 집만 깨끗하다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 노동자들이 주말에 쉴 수 있는 공원을 제공해줘라,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의 주방, 하나의 욕실, 하나의 거실, 그다음에 하나의 침실 같은 걸 두자, 이런 법들이 그 당시에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의 삶의 질이 점점점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인권도 개선이 되는 상황들이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현대 도시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때 1810년대 20년대 이때 도시의 인구 집중, 생활환경의 악화, 노동자들의 건강함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인 도시숲이거든요. 사람들은 항상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지 돼요. 그리고 푸른 숲속에 가서 휴식을 취해야지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도 2023년 현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1800년대 런던의 공원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곳은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대형 정원밖에 없었어요. 그 정원을 우리가 영어로는 가든이라고도 하고요, 가든보다 좀 넓어서 토끼 사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가든을 파크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본가들이 그것을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을 해요. 그러면 이것이 퍼블릭 가든, 퍼블릭 팍이 되는 거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공공의 정원이니까 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 공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국이나 이런 지역에는 귀족들이 가진 넓은 공원, 정원들이 있으니까 공원을 확보하기가 수월한데,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였잖아요. 귀족이 없잖아요. 그러면 공원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시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 가지고 도시 안에 큰 땅을 사 가지고 공원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예요. 대략 1860년경에 만들어졌거든요. 센트럴파크 그러면 조금 어색한데요, 우리나라 각 도시에 가면 중앙공원이 많이 있어요. 분당에도 중앙공원이 있고, 여기 어디죠? 부천에도 중앙공원이 있고, 그거 다 센트럴파크이잖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도시공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은 사람이 집만 가지고 살 수 없고, 편리한 교통만 가지고 살 수 없고, 사람이 쉴 수 있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도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도시화가 서구하고는 다르게 2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도시화는 1차 인구 집중이라고 하는 건데요, 8.15와 6.25가 끝나고 나서 귀국한 동포들, 농촌으로 내려가도 직업을 구하기가 좀 마땅치 않고,
그다음에 6.25가 끝나고 나면 북쪽에서 남쪽 편을 드셨던 분들, 북쪽에 더 이상 계실 수가 없으니까 다 월남을 하셔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농촌에서 이 월남한 분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농토가 없어요. 이분들 다 어디에 사셨죠?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국제시장 이런 데서 장사를 하면서 살아가셨었어요.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에 공장다운 공장도 없고, 결국은 도시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만 결국은 미군 부대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원조에 의한 경제에 의해 가지고 국가가 유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다 판잣집 아니면 비포장도로의 수도시설 같은 것들도 제대로 구비가 안 됐었던 것이거든요. 당시에 영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도시가 정상적인 도시로 성장하는데 대략 한 100년이 걸릴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100년은 외교적인 언사예요. 100년 된다고 대한민국의 도시가 안정화되겠어? 200년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960년대에 5.16이라고 하는 이제 쿠데타가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사실은 지식인 계열에 속하는 사람들이 군인이었어요. 대개 이제 제3세계 국가에서도 군인들이 쿠데타를 많이 일으키는 것은 힘도 있지만 사실은 군인들이 제3세계 국가에서는 되게 엘리트 계층들이거든요.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천만다행으로 우리나라는 지금의 버마나 아프리카와 같은 그런 군사 형태의 정부에서 탈피를 했어요. 그러니까 80년대 후반, 90년대 이제 민주화를 겪으면서 경제 안정화와 정치 안정화라고 하는 것을 겪었거든요. 이것의 가장 큰 키가 뭐였을까요? 우리나라가 경제 안정화와 정치 안정화를 가져오는데 가장 큰 키, 제3세계 국가하고는 다른 대한민국만이 가진 큰 장점이 있는데요. 뭐였을까요? 네, 새마을운동 말씀도 하셨고요. 네, 또 한국 사람의 근면함 이런 것들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는 향학열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당장에 내일 먹을 게 없어도 학교를 보내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교육에 열성인 집단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1950년대, 60년대, 70년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기러기 아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소 팔고 논 팔고 밭을 팔아서 자식을 교육을 시켰다라 그러면 지금은 이제 영혼을 팔기 시작을 했어요, 아빠들이. 그래서 나는 여기서 그냥 적당히 먹고 살 테니 너는 외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이 끝이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유학에 대한 열풍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유학에 대한 열풍은 삼국시대부터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최치원 선생도 소년 시절에 당나라로 유학을 갔었잖아요. 하여튼 이 교육열에 대해서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을 따라올 수 없고요. 그 교육열 때문에 우리가 드디어 도시 안정화를 거쳤어요. 우리나라의 도시 안정화가 된 것이 86 아시안 게임 때예요.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80년대 초반까지도 서울의 달동네에는 공중화장실, 공중수도를 쓰는 집들이 꽤 많았어요. 집집마다 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도로 포장이 안 된 곳도 많았고요.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는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한 반에 70명씩 아마 있었던 학급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다 뭐 2부제 수업들 하고 하셨던 것이 왜 그러느냐면 학교는 별로 없는데 도시로 인구가 몰려들으니까 그만큼 수용을 하지 않으면 학생들을 배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 시기들을 다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하셨어요. 지금 초등학교에 가면 20명이 채 안 돼요. 많은 데가 한 20명 약간 넘는 정도의 학급이니까 예전 70명 시절을 기억하시던 분들은 교실이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교실이 상당히 헐렁헐렁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8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경제성장, 민주화, 그다음에 도시 안정화를 거쳤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 이제 요즘 외국 여행 가시면 동경에 가서 보셔도 동경의 길거리나 서울의 길거리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이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의문일 텐데요. 결국은 우리가 부지런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에 와가지고 얻어지는 혜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1960년대까지 우리 인구의 70%가 농촌에 사셨어요. 2000년대 들어서 92%, 지금 거의 한 93% 정도가 도시에 살고 있는 시대로 바뀌었고요. 그러면 이제 도시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도시를 상당히 비판적으로 많이 얘기해요. 뭐 인간적인 매력도 없고 이웃집도 잘 모르고 서로 잘 돕지도 않고 개인주의적이고 이런 얘기들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그거보다 도시가 가진 매력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니까 92% 넘는 인구가 도시에 살지 않겠어요? 심지어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야생 동식물도 도시를 좋아해요. 난지도의 식물을 조사해 보면 북한산보다 더 많은 종이 난지도에 살고 있어요. 최근에는 자꾸만 멧돼지도 도시로 들어오려고 그래가지고 우리하고 갈등이 일어나는데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도시 지역으로 야생동식물들도 자꾸만 들어오려고 그래요. 도시가 오히려 자연보다 먹을 것이 더 많고 더 따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인구 소멸 문제들 많이 말씀들 하시죠. 지방에 가면 인구가 2만 정도밖에 안 되는 군 단위가 막 발생을 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해요. 서울에는 한 개 동의 인구가 보통 5만 정도 되는 곳도 있거든요. 한 개 동이 지방에 가면 기초자치단체 인구보다 더 많은 그런 경우예요. 심지어는 서울 주변에 있는 도시들 있죠. 예를 들면 고양시 같은 곳들, 고양시가 지금 한 110만 가까이 이제 인구가 돼가고 있고요. 수원은 지금 거의 130만 가까운 인구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수원의 인구 정도면 거의 강원도 인구나 또는 충청북도 인구에 거의 버금갈 정도의 인구예요. 하나는 광역자치단체고 하나는 기초자치단체인데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가 광역자치단체를 막먹어가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조금 이 맨 끝에 보시면 1990년대 서울의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24%였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인구의 25%가 1990년에는 서울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죠? 실제로 서울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은 30%가 넘었었어요. 대한민국 인구에. 우리나라 땅에 서울 면적이 1%가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한국 인구의 30%가 살았었죠. 저도 거기에 뭐 일부분 참여를 했었죠. 저도 원래 부모님은 경기도에 사시는데 학교를 서울에서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서울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24%, 21%, 지금 2020년에 와서는 18.5%, 2030년에는 17.6%로 감소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선생님들 서울에 사시면서 서울의 인구가 감소되었다라고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전혀 못 느끼실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서울의 인구 감소는 풍선 효과예요. 서울 주변에 신도시들이 많아지면서 그쪽으로 이주를 하시고 대부분 직장은 서울로 다니시기 때문에 아침에 여전히 우리는 특히 여기 9호선 어마어마하게 막히잖아요. 그런 살인적인 예전엔 콩나물 버스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콩나물 전철에 시달리는 시대가 됐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여전히 서울은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사람의 한 30%가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서울을 떠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만 서울을 떠나서 보시면 인천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4.4%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경기 인구를 보시면 우리나라 인구의 13.9%예요. 서울 인구, 경기도 인구, 인천 인구를 더하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넘어가는 인구예요. 그러니까 서울과 서울 주변에 있는 도시에 우리나라 인구의 주민등록상 50%가 넘는 인구가 살고 있다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60%가 넘는 인구가 이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과밀하고 조밀한 환경에 사시는지를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많은 인구가 살았던 충북, 우리나라 인구의 3.2%, 강원, 우리나라 인구의 3.6%,
전북 4.8%. 이래서 보시면 인천 인구보다도 적은 인구가 뭐랄까 저 지방의 광역자치단체 인구고, 이거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어요. 서울 경기 쪽으로의 인구 증가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나라의 도시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주제가 되는 탄소 중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GDP 기준으로 몇 위 정도 되는 국가일까요? 세계 대개 10위에서부터 13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선생님들 10위에서 13위니까 아이 1, 2, 3등도 아니고 10등이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우리나라 땅덩이와 우리나라 국민의 숫자를 가지고 세계 10위권의 경제국가라고 하는 것은 거의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막강한 국가예요. 엄청난 거죠. 실제로 우리가 1960년대까지 120위권 정도는 경제 대국이었거든요. 아프리카에는 우간다 정도하고 우리가 맞먹을 정도였고요. 필리핀 같은 국가는 완전히 넘사벽이었어요. 1980년대까지도 우리가 필리핀으로 유학을 갈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필리핀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대한민국은 필리핀으로서 넘사벽이에요. 넘어설 수가 없는 엄청나게 강한 국가가 됐거든요. 자, 그것이 결국은 지난 50년 정도 우리 국민들이 정말 부지런하게 일하고 공부하고 외국에 나가서 일하고 했던 결과인데요. 그런데 또 안타까움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자동차 팔고 그 핸드폰도 팔고 전자기구도 팔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배출하는 순위가 세계 몇 위 정도 될 것 같으세요? 7위라고 하신 선생님 공부를 좀 많이 하신 선생님 같으세요? 실제로 총량, 지금까지 누적량을 따지면 7위에서 한 9위 정도까지가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1년에 배출하는 양으로 보면 11위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국력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비슷한 걸 볼 수 있어요. 세계 배출량의 한 1.5% 정도 배출을 하는 거고요. 세계 1위는 부동의 중국과 미국이에요. 지금은 이제 중국이 앞서고 있고 미국이 2위인데요. 대략 중국이 한 19%, 미국이 한 17% 요 정도 배출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 중국이나 미국의 10% 남짓한 그거를 배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 남짓, 그러니까 작은 것 같지만 사실 우리 국토 대비하면 어마어마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한 영향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지구 온난화는 이제 네이처라고 하는 그 논문집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60년 전에 비해서 북반구에 봄이 오는 시기가 일주일 빨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반도 우리는 100년 전 대비해서 이미 2도씨가 상승했어요. 국제적으로 1.5도씨 상승하지 않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이미 1.5도씨를 넘어서 2도씨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지구 온난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니 해도 이산화탄소예요. 과거 우리가 농촌에 살던 시대에는 이산화탄소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요. 내가 집에서 불을 떼더라도 결국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산이나 논에 가서 다시 포집이 되고 그것을 내가 다시 집에서 난방을 하거나 하는 거니까 계속 순환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제3세계 국가 같은 데서 농업을 하는 나라들의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는 것은 거의 미미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결국은 공업화된 국가일수록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5%를 배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쓰는 양도 있지만 주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나 공장에서 배출되는 양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지난 이제 50년간 우리나라의 국력이 세계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식생활의 변화가 엄청나게 진행됐어요. 선생님들 하루에 한 끼라도 고기를 안 드시는 선생님 계시나요? 물론 이제 뭐 종교적인 신념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드시는 분들 계실지는 모르겠는데요.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은 하루에 3끼 고기를 드세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고기를 먹지 않더라도
내가 먹는 음식 어디인가는 고기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라면을 먹더라도 라면 스프에 고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내가 스프를 먹었는데 스프 안에도 고기가 들어있거나,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비건, 그러니까 채식을 활동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나라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런데 고기를 먹게 되면 고기를 만들어내고 처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메탄이 발생하게 돼요. 메탄은 이산화탄소의 27배의 영향을 줘요. 지구온난화에. 결국은 우리가 지난 40-50년 동안 세계적인 선진국가가 되면서 공장을 돌리면서 자동차를 타면서 또는 집에 냉난방을 하면서 그다음에 고기를 맛있게 먹으면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잘 사는 건 좋은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구에는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참고로 앞에 이제 선생님 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생태 발자국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을 잠깐 하시더라고요. 생태 발자국은 내가 살아가는데 토지의 면적이 얼마지라고 하는 걸 파악을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사람은 지금 우리가 약 5천만 정도인데요. 우리나라 사람을 먹여 살리고 자동차 냉난방을 하는데 남한 면적의 8배를 쓰고 있어요. 1년에 우리가 토지로 따지게 되면요. 일본이 7배 정도를 쓰고 있어요. 미국이 한 3배에서 4배 정도를 쓰고 있어요. 지구가 지탱이 안 되겠죠. 지구 전체 인구가 지구적으로 보게 되면 지구 면적의 1.7배를 쓰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런 소비 생활을 줄여가지 않으면 지구는 지탱 가능하지 못해요. 특히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살아가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의 이산화탄소나 고기 먹는 양을 줄이지 않으면 앞으로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물건을 파는데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거예요. 아까 아리백 같은 것들 나오는 게 그런 배경인데요. 그런데 선생님들 댁에서 겨울에 집에서 지내시는데 내복 입고 두꺼운 쇠타 같은 거 입고 겨울 지내시는 선생님 계세요? 아마 거의 안 계실 거예요. 대부분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사실은 겨울엔 우리가 내복 입고 쇠타를 입어야지 정상적인 거거든요. 집안에서도. 그런데 우리 난방 충분히 해놓고 겨울엔 그렇게 지내요. 여름엔 에어컨을 켜놓고 추운데요 그러고 다시 가디건 같은 거를 입어야지 되는 이런 이상한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갈까요? 작년에 파키스탄에 엄청나게 많은 폭우가 내려가지고 파키스탄의 3분의 1의 물에 잠긴 적이 있었어요. 파키스탄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0.5%가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하면 10분의 1이 아니라 거의 20분의 1도 배출을 못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배출은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들이 하고 피해는 파키스탄 같은 나라가 받고 있거든요. 이거 완전히 깡패 가는 짓이잖아요. 내가 편하자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결국은 이산화탄소 줄여야지 돼요. 냉난방, 자동차 이용량 이런 거 줄여야지 되거든요. 공장 돌리는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해도요. 고기 먹는 것도 줄여야지 돼요. 그런데 이거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한테 자 여러분 오늘부터 추우니까 집에 가면 내복 입고 계시고 엄마한테 쇠타 걸치고 있으라 그러고 여름에는 부채 붙이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집에 가서 아이들이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잘 될까요? 환경교육이라는 거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모르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래 맞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라고 다 공감을 하시는데 내 행동이 그걸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고기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사람이 하루에 먹고 남기는 음식량이 1인 평균 200g이에요. 아기부터 할머니까지 다. 이걸 다 모으면 북한 동포들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 음식물을 우리가 매일 버리고 있어요. 음식물 매일 버리면 거기서 나오는 메탄양, 그다음에 음식물 만드는 데 필요한 이산화탄소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지구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마침 7대 종당 평신도 협의회에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요.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요. 환경교육은 학교 교육으로 안 돼요. 뭘로 해야지 될까요?
종교 교육으로 해야지 돼요. 스님들, 목사님들, 신부님들 또는 교무님들이 빈그릇 운동을 몸소 실천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학교 교육은 어거지로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는데 성당이나 절이나 교회나 이런 데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 어르신들, 할머니들은 정말 잘 따라서 해주시거든요. 저는 그 운동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에어컨 끄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환경교육이자 이산화탄소 감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아주 기특하게도 우리가 MZ세대들 이해가 잘 안 되는 집단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이제 제 주변에 저희 방에 대학원생 중에 한 10년 전부터 이상하게 채식을 하는 친구들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고등학교 때부터 채식을 했다라 그러고, 제가 이제 환경과학과에 있다 보니까 주로 환경 쪽을 공부하는 학생들이어서 그게 있는데요. 종교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 미식이라 그래서 이산화탄소나 또는 메탄 배출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는 우리 동물권이라고 그래서 이제 생명 존중 그런 것 때문에 육식을 안 하는 거예요. 다만 보통 서양에 있는 비건들하고 틀려가지고 환경 미식을 하는 분들은 생선은 드세요. 생선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페스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전공이 생태학이고 학생들한테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고기를 맨날 개걸스럽게 잘 먹는데 학생이 갑자기 선생님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이러니까, 그래 네 말이 맞지 그러면서도 호응을 하기가 참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 졸업하고 나면 학생들이 다들 야 우리 오늘은 삼겹살 파티하자. 그 친구 있을 땐 맨날 생선구이집에 갔었거든요. 근데 웬걸 요즘에는 5명이나 돼요. 5명. 점점 증가하기 시작해요. 20대들 중에 생선만 먹는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생선만 먹는 거는 분명해요. 자기는 환경 실천 때문에 그걸 한다는 거예요. 동물권하고 이산화탄소나 메탄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고기를 안 먹는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마음을 좀 바꿨어요. 나는 생선만 먹고는 조금 체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그 채식을 하는 것의 가장 초보 단계가 혹시 뭔지 아세요? 플렉시테리언이라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을 때만 고기를 먹어줄게. 그러니까 내 돈 주고는 고기 안 먹을게. 회식할 때 사주면 먹을게 라고 하는 정도인데요. 그런데 한결 마음은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학생들 만났을 때 그래 이제 너희들이랑 있을 땐 선생님 고기 안 먹을게.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이 다른 데 가면 먹기는 하겠지만 평소엔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할게 라고 하다 보면 학생들도 그만큼 호응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MZ세대를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실천하고 생각하는 세대인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에 잘 살기 시작한 것이 최근 50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실은 50년도 아니고 최근 40년에서 30년 정도가 단군 이래 우리가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한 현상도 있어요. 어떤 현상이냐면 선생님들 대개 다 있는 현상인데 80 먹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완전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시대에 태어나셔서 사셨어요. 1940년대, 50년대를 사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먹는 것에 대해서는 진심인, 아끼고 아끼는 것이 아주 전략이 되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제 1960년대에 태어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진국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배는 골치 않고 살았던 세대들이고요. 그래도 대학 다닐 때까지는 뭐 해외여행 같은 거는 생각도 못하던 세대들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들의 후예인 20대나 30대들 같은 경우는 최상위 선진국에 태어난 세대들이에요. 왜냐하면 세계 한 10위권 정도 된 경제대국에 태어나가지고 해외여행 맘대로 하고 별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세대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사회는 그 이질적인 3세대가 같은 집안에 살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와 아버지, 엄마 세대와 손자들의 세대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세대가 뜻이 잘 통한다라 그러면 그거는 상당히 어색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치관이 다르고 살아온 세월이 다른데 어쩔 수 없어요. 이해를 해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들, 딸을 이해해줘야 되고요. 아들, 딸은 손자를 이해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살아온 배경과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기상 측정이 1910년대부터 이제 기상대, 예전엔 관상대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온도를 측정을 해봤더니 매 10년당 0.2도씩 온도가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2020년까지 보게 되면 대략 2.2도의 온도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최근 30년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잘 사는 시대잖아요. 이 시대에 1.6도씨가 상승했어요. 도대체 지난 30년간 우리가 어떻게 살았길래 우리나라 평균 온도를 1.6도씨나 올렸을까요? 우리가 자동차 타고 아파트 생활 일반화되면서 에너지 사용량 많아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음식물 쓰레기 많이 남겼기 때문에 그래요. 대형 냉장고 안에 음식물 잔뜩 싸놓고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리고 하는 일들이 일상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우리가 한번 정신을 차려야지 되는 시대가 됐거든요. 자, 또 그 시기에 비가 내리는 걸 한번 살펴봤어요. 지난 100년간 매 10년당 17.7mm, 그러니까 지난 110년 정도를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략 온도가 아니라 비가 20mm 이상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큰일이네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나 봐요. 네. 자, 지난 100년간 20cm 정도 비가 더 내리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런데 지난 30년간, 이것도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면 지난 30년간 비가 안 내리는 날이 21일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100년간으로 따지면 27일, 약 한 달 정도 비가 안 내리게 되는데 지난 30년간 21일 정도가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죠? 100년 전에 비하면 비는 20cm 정도 더 내리는데 100년 전에 비하면 한 달 정도 비가 내리는 기간이 적어졌다. 한 번 내리면 폭우가 내리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기후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100년 전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그 가장 긴 계절이 겨울이었어요. 109일이 겨울이었고요. 여름이 98일, 저 가운데를 보시면 봄이 85일, 가을이 73일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계절을 보면 118일이 여름이에요. 여름이 가장 긴 계절. 그다음에 91일이 봄. 그다음에 69일이 가을. 87일로 겨울이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따뜻해졌을 뿐만 아니라 짧아지고 눈도 많이 안 내리는 패턴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왜 24절기라고 하는 절기가 있잖아요. 입춘부터 대안까지가 있는데 이게 요즘은 전혀 안 맞아요. 왜 안 맞을까요? 기후가 지난 10년 사이에 지난 100년 사이에 2도씨 이상 상승하다 보니까 이 절기가 맞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이것은 제가 과거에 연구를 하면서 측정을 한 건데요. 2010년대 서울의 온도가 약간 잘 안 보이시는데 평균 온도가 12.79도씨인데요. 그런데 1990년대 대전의 온도가 12.7도씨 정도 돼요. 1970년대 전라북도 전주의 온도가 12.8도씨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나 서울의 온도는 1960년대, 70년대 전라북도 온도하고 같아졌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기후대가 한 200에서 250km 이상 북상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평양은 1970년대 서울의 기온으로 지금 바뀌어 있어요. 이게 한반도의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주제는 도시숲인데요. 제가 도시 얘기만 잔뜩 하다가 도시숲에 관한 내용을 조금 넘어갔는데요. 이 내용은 빨리 넘어가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도시숲은 우리 주변에 있는 공원이나 가로수나 이런 것들을 도시숲이라고 하는데, 도시숲으로 탄소 중립,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요. 서울을 보게 되면 서울 전체 면적의 약 50%가 빗물이 스며들 수 없는
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름에 비가 내리게 되면 이렇게 대형 홍수가 자꾸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서울은 실제로 서울 도심,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이런 지역이 서울 주변의 북한산이나 그런 지역에 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10도씨 정도가 뜨거워요. 이것은 1980년대 중반에 지금의 왕십리가 마이너스 4도씨일 때 북한산이 마이너스 14도, 겨울철에 도심 내부가 10도씨 정도 더 더운 거를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런 미세먼지와 관련된 것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죠. 자, 도시 외곽보다 뜨거운 것은 자동차가 많이 다니고 냉난방 같은 걸 많이 해서 그래요. 그러면 도시가 뜨거워졌다. 그러면 이제 이를 위해서 우리는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면 CO2 발생량이 많아져서 도시는 더 뜨거워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국제기구에서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그 대안이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2021년인데요. IPBES라고 하는 국제 생물다양성 기구하고 IPCC라고 하는 국제 기후변화 기구에서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해라. 그러면서 자연기반해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해줬어요. 자연에 기반해서 이 기후 문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수많은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숲이나 바다나 강에서 흡수를 하지 않으면 사람이 기계를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할 수는 없거든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 흡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환경을 잘 지켜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환경을 잘 지키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목표 1은 설악산이나 지리산 같은 국립공원 전혀 손대지 않고 잘 보존해야지 되는 곳을 잘 관리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리된 생태계예요. 이것은 우리가 왜 조림하는 곳 있죠? 산림청에서 나무 심고 가꾸고 그다음에 그거 베어서 목재로 쓰고 하는 것들, 그런 공간을 잘 관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도시가 심각한 곳에서는 제3의 새로운 생태계를 필요로 해요. 가로수, 공원, 벽에 벽면 놓고 하는 거, 옥상에 옥상 놓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화분이라도 내놔가지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 이거는 사실은 자연도 아니고 조림지도 아니고 사람이 새롭게 창출해내는 그런 자연이거든요. 도시 안에서 그런 공간을 자꾸만 만들어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러면 효과가 있을까? 이것을 제가 2008년에 실제로 측정을 해봤는데요. 서울의 7월 22일 대서, 제일 덥다라고 하는 날인데요. 시가와 지역, 산림 지역, 공원 지역, 주거 지역을 조사를 했더니 오후 2시에 시가와 지역은 평균 34도, 산림 지역은 25도, 그러니까 약 9도 정도가 훨씬 시원한 것을 보실 수 있죠. 산속에 가시면 공원이 29도, 주거 지역이 35도, 오히려 주거 지역이 더 뜨거운 것을 보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숲이나 이런 공간이 있는 곳이 온도를 10도씨 정도 더 낮출 수 있더라. 그런 공간이 내 주변에 많아지면 우리가 에어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실제로 공원, 산림, 그 다음에 이제 상업업무지역, 주거지역을 보게 되면 산림이 가장 온도가 낮고요. 그 다음에 공원, 그 다음에 주거지역, 상업업무지역인 순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숲에 나무를 심는 것도 보시면 맨 아래는 초본이니까 잔디만 심겨진 곳은 31도예요. 그런데 큰 나무, 작은 나무, 풀까지를 같이 심어 놓으면 27.6도로 대략 한 4 내지 5도씨를 더 낮출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식물도 볼륨이 큰 식물을 심는 것이 필요로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제가 앞부분에 도시 얘기를 너무 길게 하는 바람에 정작 중요한 얘기를 간략하게 넘어갔는데요. 그래도 오늘 제가 선생님들께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결국은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문제는 전문가는 전문가 영역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오늘 이제 여기 오신 선생님들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또는 종교적인 영역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고기 섭식량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이 도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 세계의 온실가스량을 줄여서 지구가 닥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좀 명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